자, 16번. 구급 현장에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 대한 처치로 옳은 것은 자, 1번. 정맥로 확보는 중심 정맥을 우선으로 한다. 자, 중심 정맥이면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거 뭐예요? C라인 잡는 거. 이런 거 현장에서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중심 정맥이 아니라 말초 정맥. 팔의 말초 정맥을 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동맥경 산소 포화도가 94%이면 호흡곤란이 없더라도 산소를 투여한다. 자, 제가 강의 때 누누이 얘기했어요. 뭐나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94%까지 뭐다? 정상이다. 굳이 산소 줄 필요 없다. 산소 많이 주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결론은 환자의 모탈리티와 모비디티가 안 좋아진다. 이제 산소 무조건 주는 거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 호흡곤란이 있으면 주지만 호흡곤란이 없으니까 굳이 산소를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으로 투여하고 투여 후에도 흉통이 없어지지 않으면 5분 간격으로 3회까지만 반복할 수 있다. 자, 어때요? NTG. 흉통이 없어지지 않으면 5분 간격으로 3회까지 반복 투여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자, 그다음에 평상시 수축기 혈압보다 30mmmercury 이상 낮아진 환자라도 수축기 혈압이 90mmmercury 이상이면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다. 자, 니트로글리세린 줄 때 적응 중에 하나가 뭐야? SBP. 90mmmercury 이상일 거. 근데 결론은 뭐예요? 혈압이 낮은 환자한테 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혈압의 데피니션을 보도록 할게요. 저혈압의 데피니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혈압의 약 30% 정도가 떨어지면은 그것도 저혈압의 데피니션에 들어갑니다. 즉 평상시보다 혈압이 30mmmercury 이상 낮아졌다면 뭐예요? 수치는 정상이지만 사실상 이 환자 몸의 기준에선 뭐다? 저혈압이다. 그래서 NTG 주면은 안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17번. 낙뢰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시행할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화상 부위를 처치한다. 2번 정맥로를 확보한다. 3번 다량의 수액을 투여한다. 4번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자, 심정지 환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CAB, 컴프레션하고 에어웨이 브리싱으로 가야겠죠? 화상 부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맥로 즉시 확보한다. 그쵸, 우리 CPR 때 정맥로 하기는 해요. 근데 얘 요소가 이제 C 서큘레이션에 해당되고 다량의 수액을 투여한다. 자, 낙뢰 환자나 전기 화상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수액을 투여해줘야 됩니다. 왜요?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손상되면서 회문근 유해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서 ARF를 막고자 다량의 수액을 투여할 수 있지만 이건 언제 한다? 살면. 이거는 살았을 때 하는 처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인공호흡 뭐예요? A, B 다 포함되어 있죠? 심폐소생술 C.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낙뢰는 일시적으로 무수축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호흡 중추의 기능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호흡 중추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심정지보다 이 호흡 정지가 더 오래 가서요. 낙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반드시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돼요. 답은 4번이고요. 자, 18번.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임산부가 심정지인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응급뿐만을 고려할 수 있는 임신 기간은 최소 몇 주? 20주예요. 자, 그 다음에 기관 내 삭관 튜브는 통상보다 내경이 0.5에서 1.0 정도 작은 튜브를 선택한다. 맞아요. 임산부는요, 대부분 우리보다는 그 트라케아, 기관의 직경이 좀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치수 작은 이 튜브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급대 연중 한 명은 환자의 자궁 이동술기 맞죠? 그래서 하대 정맥이 눌리지 않도록 해서 비너스 리턴이 되게 자궁을 밀어줘야 되죠. 근데 어느 쪽으로 밀어요?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기간이 길수록 태아와 자궁에 의하여 환경막이 상승하므로 가슴 압박의 위치는 가슴뼈 하부 2분의 1을 선택한다? 맞아요? 원래 가슴 아랫뼈 2분의 1 선택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앞에서 말하는 횡격막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이유는
다릅니다. 원래 거기 누르는 거예요. 심장이 거기니까. 자, 다만 자, 이 문구는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 임산부한테 메카니컬 그 체스트 컴프레스 디바이스 쓰는 거, 가슴 압박, 기계 압박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임산부들이 횡격막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심장 위치가 살짝 변해서 그 가슴 압박 장치를 쓴다고 해서 심장이 눌린다는 에비던스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임산부한테. 그때 썼던 에비던스가 바로 그때 나왔던 말이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아심정지 환자에게 제세동을 2회 시행하였으나 심실세동이라면 다음 제세동 에너지의 권장량은, 자, 소아 제세동 처음 할 때 에너지 몇이에요? kg당. kg당 2줄이죠. 쳤어. 효과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최대 4줄까지 4줄로 그 다음에 증량시킬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소아와 영아의 심폐소생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소아와 영아의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그래서 영아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3대1로 한다. 3대1 비율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는 신생아예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진행했을 때 어느 분이 신생아 소생술에 대해서 막 물어봤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신생아 소생술이 절대 복잡하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생아 소생술을 경험할 경험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출제하러 들어온 사람도 신생아 소생술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 그리고 응급의학과의 전공의 시험에도 신생아 소생술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거기서도 다루지 않는 문제를 여기서 굳이 다루지는 않을 거다. 깊이. 그래서 압박 비율,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시점, 그 다음에 가슴 압박, 위치, 뭐 요 정도만 나오지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3대1 비율 요거 하나 나왔어요. 신생아 소생술 답안으로. 자, 영아의 가슴 압박, 소아와 영아의 가슴 압박은요, 비율이 3대1이 아니라 1인 구조 시에는 1인 구조자 있으면 뭐예요? 30대2. 2인 구조자면 15대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아와 소아의 가슴 압박 위치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여러분 가슴 압박 위치 어때요? 두 개 같나요? 영아와 소아 좀 다른 건 구분하고 계셔야겠죠? 영아는 유두선 가상선 바로 아래, 소아는 가슴 하방뼈 2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아의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140회면 굉장히 빠르죠? 100에서 120회 유지해야 되고, 영아의 가슴 압박 깊이는 가슴 앞뒤 두께의 3분의 1 정도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깊이의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 4에서 5cm 정도, 영아는 약 4cm 정도가 가슴 앞뒤 두께의 3분의 1이 된다고 해요. 약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영아는 4cm. 요 정도 누르면 결론은 가슴 앞뒤 두께의 3분의 1 정도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1번. 다음 중 중증 외상 환자로 분류되어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는 단 2019년 손상 환자 현장 분류 기준 지침서를 근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GCS 몇 점 이하부터 13점 이하부터 중증 외상이죠. 자, 그래서 뭐야? GCS 12점. 맞네요. 호흡수는 분당 26회의 기준이 아니라 29회 초과. 자, 그 다음에 근위부 경골이 아니라 뭐예요? 장골. 우리 몸의 긴 뼈들. 그 다음에 수축혈압은 100이 아니라 시스톨릭 90 미만. 아닙니다. 답은 1번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막 홈페이지에 글 올려 했더니 저는 시험을 보지 않아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2019년 손상 환자 현장 분류 지침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응급구조학과 전공서장에는 2011년도 거 돼 있고요.
제가 CDC까지 들어가고 계속 뒤졌잖아요. 한 3시간 동안. 내가 혹시 못 찾는 거 아닌지. 없더라고요. 그 2011년에 나온 환자 현장 분류 지침서랑 그 다음에 119 현장 응급처치에 있는 중증 외상 환자 그 기준이랑 거의 흡사한데 밑에 몇 개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그냥 유추하는 건데 아마 그 119 현장 그 지침서 2019년도 거를 반영해서 만들었나 싶기도 한데 찾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저도 찾다 알게 된 건데 1년에 한번 기준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준은 같고 나머지 뭐 열량이라든지 뭐 바이탈과 세부한 기준은 조금 변경된 게 2011년에 개정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2019년이라는 거 어디서 이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지 현재 의문입니다. 뭐 문제 푸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각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2번. 50대 남자가 공사 현장에서 5m 길이 철근에 가슴 윗부분 관통상을 입고 신고되었다. 이 환자의 적절한 이송 처치로 옳은 것은 1번. 현장에서 철근을 완전히 제거해 주의하며 헬기 이송. 자, 연조직에 어쨌든 뭔가 물건이 박히면 뺀다? 구급차에 못 실는 경우로 빼고서는 빼면 안 되죠.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철근을 완전히 또 제거한대요. 이것도 틀렸어요. 자, 현장에서 철근을 자르거나 제거하지 않고 고정한 상태로 구급차 이송. 원칙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로 갔다가 잠깐만 하고 봤더니 문제에서 뭐예요? 5m 길이의 철근이에요. 5m가 구급차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좀 잘라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관통상 바깥 부분을 고정하고 철근을 자른 후 상처 부위를 응급처치하면서 구급차로 이송한다. 답은 4번입니다. 간혹 이거 몇 시에 위에 자르라고 이런 얘기 없었으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지만 여러분 포린바디가 박혔을 때 그럼 박힌 데 비로부터 위로 몇 센치 잘라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구급차 안에는 들어가게 잘라야 돼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23번. 주택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30대를 구의 법칙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손상 부위가 머리와 목 전체, 오른쪽 다리 앞면, 오른쪽 팔 전체로 확인이 되었다. 화상의 총 면적은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머리와 목 전체가 어떻게 해요? 9%. 오른쪽 다리 앞면만 9%. 그 팔은 전체가 9%. 그래서 3, 9, 27. 생각보다 룰 오브 나인은 굉장히 문제가 쉽게 나왔죠. 그래서 이 룰 오브 나인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24번. 체중 20kg인 7세 여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혈압 저하 등 쇼크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쇼크 관리를 위한 수액 소생술의 초기 용량은 몇 밀리터인가? 요거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119 현장 지침에는 kg당 5ml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0ml까지 뭐 증량학습에 나왔으니까 1번 아니냐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현장 119 현장 그 지침은요. 우리나라의 그 병원장 현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아는요. 기본적으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할 때 기본은 kg당 20을 먼저 주는 거예요. 다만 하나 고려할 거는 뭐냐면 심장,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뭐예요? 카디악 컨트리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kg당 10ml를 먼저 주는 거예요. 10ml를 먼저 줍니다. kg당 20ml를 먼저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체액 부족분이 충분히 보충이 되거나 실혈량을 보충해서 괜찮아지면 그때 절반인 kg당 10ml로 줄일 수 있어요. 심장은요. kg당 5ml로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19 현장 응급처치에서는 왜 kg당 5ml라고 얘기하느냐? 프리하스피탈에서는요. 여기서 소아한테 써야 될 용량,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다 하고 와버리면 병원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플루이드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야, 구급대에서 너무 많이 줬어. 야, 이거 애 폐가 막 물에 불었어. 이거 더 이상 우리 못 주는데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의도적이 너무 많은 양을 주고 오기 때문에 펄모널 이데마로서 2차적으로 아이의 예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반영해서 실제 필요한 거에 4분의 1만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뭐라고 했어요? 119 현장 그 응급처치에서 주는 플루이드 볼륨은 실제 필요한 것보다는 적게 내고 있다. 적게 주고 있다. 일부러. 왜냐하면 펄모널 이디에마라든지 서드 스페이스 플루이드 콜렉션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처치만 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플루이드가 오버도즈 된다고 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알고 하려면 병원 와서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예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두한 걸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처치 용량을 잡은 거다. 참고로만 봐야지 이게 기준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kg당 20 곱하면 답은 4번이에요. 자, 25번. 심장 눌림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임상징후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심장 눌림증 환자에게 임상징후 뭐 했어요? 백스트리아드. 그래서 저혈압, 심근간소, 뭐야? 목정맥 팽대. 자, 기관 편의는 아니죠. 기관 편은 뭐야? 흉곽내 압력이 전체 올라갔을 때, 흉곽내 압력이 한쪽이 올라갔을 때 반대편으로 기관이 밀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신체를 검진한 뒤 왼쪽 발은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었으며 오른쪽 다리에 비해 짧아져 있었다. 다음 환자에 대한 평가 속으로 옳은 것은 전 이게 뭔가 했어요. 봤더니 요걸 기준으로 이쪽 다리가 짧아져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피모랄 프랙처 했을 때 그 다리 길이 막 짧아져서 왔던 예시 들고서 막 말씀드렸었어요. 기본 강의 때. 그래서 넙다리뼈 골절입니다. 답은 27번. 다음 환자에게 즉시 필요한 처치로 옳은 것은 자, 30대 남자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가드레인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혈압은 90에 60mmmercury, 호흡은 분당 24회, 그다음에 호흡곤란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또한 청색증, 목점의 팽대, 기관 편의가 관찰되어 왼쪽 가슴 부위에서 호흡음이 감소하고 있다. 자, 이 환자한테 즉시 필요한 처치로 옳은 것은 자, 가슴 통증을 호소한대요. 고속도로 중에서 가이드를 정면으로 박쳤대요. 그러니까 핸들을 어디에 뭐 가슴팍에 부딪혔겠죠? 혈압은 90에 60. 혈압은 90에 60이면 민비피 따졌을 때는 뭐 괜찮아요. 일단은 어쨌든 호흡은 24회, 분당 24회로 좀 올라가 있는데 호흡곤란이 점점 악화된대요. 자, 그러면서 청색증, 목정맥 팽대, 기관 편의가 관찰된다.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긴장성, 기흉 또는 공기가습증이라고 얘기하죠. 자, 긴장성 공기가습증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바늘 감았음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 B, C 순서잖아요. 그러면 기관 내 삭감 먼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슴 통증으로 호소한대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있어요. 최소한 버발 리스폰스예요. 그러면 기관 내 삭감 할 수 있어요? 기관 내 삭감의 적응증이 뭐예요? 펜 리스폰스 이하. 그 개그 리스프렉스가 없어야 된다. 기관 내 삭감의 적응증이잖아. 안 맞죠? 자, 그러면 B 요소. 이건 A였으니까 얘 B 아니에요. 양압환기. 자, 뭐라 그랬어요? 기흉 있는 환자한테서 양압환기 확 넣었다가는 기흉은 지금 뭐 어쨌든 어떤 형태인지 알베올라가 지금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외부에서 공기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터진 알베올라로 또 공기가 나가면서 결국에는 흉곽 내에서 공기가 더 많이 차게 만든다. 그래서 일반 기흉을 긴장성 기흉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자, 긴장성 기흉에서는요. 긴장성 기흉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자, 28번. 50대 남자가 낙상하여 원위부 운동기능 통증, 온도 감각이 소실되었고 진동에 대한 감각은 유지되었다. 의심되는 손상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알면은 쉽지만 저도 스파이널 코드 인절에 관련돼서 이렇게 불안전한 척수 증후군이 나올 줄은 생각 못했어요. 뭐 고정이라든지 뭐라 해야 되지? 그
스파인 레벨에 따라서 어떤 증상들이 보이는지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거 나왔더라고요. 답은 전반척수 증후군입니다. 자, 말총 증후군이요. 말 그대로 말총, 꼬리뼈 쪽. 예, 그쪽에 있는 신경이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낙상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낙상과 관련 있는 게 크게 보면 전방척수 증후군과 중심척수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중심척수 증후군 같은 경우는 하지보다는 상체의 힘이 더 약화되고 방광 기능이 소실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전방척수 증후군이 이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스파이널 코드에서 그 감각을 느끼는 것과 모토로 움직이는데 감각을 느끼는데 감각도 촉각이냐 뭐 진동이냐 이런 거 느끼는 거에 따라서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가 어디가 손상되에 따라서 다른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꽤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측면에 칼로 찔린 사람들, 옆구리 같은 데 잘못 찔려가지고 스파이널 코드 찔렸을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측면 손상 있을 때라서 손상 기전만을 따졌을 때도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9번. 고온의 환경에서 과도한 운동과 탈수로 손가락, 팔다리, 복부 등 근육 경련이 일어났다. 현장에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물이나 전해질을 섭취하게 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다. 이때 의심되는 질환을 옳은 것은 너무 쉬웠죠. 근육에 막 경련이 일어난대요. 이렇게 봤더니 뭐예요? 열 경련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0번. 40대 남자가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된 현장에서 하체가 깔린 상태로 10시간이 경과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시간 이상 깔렸대요. 그렇으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압자 증후군, 크러쉬 신드롬. 자, 그래서 칼륨을 다량 투여하여 신부전을 예방한다. 자, 압자 증후군 됐을 때 뭐예요? 근육이 꽉 눌리면서 근육세포들이 터지면서 근육 안에 있어야 돼 칼륨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물건 눌려있던 거를 올리는 순간적으로 몸이 쫙 순환하면서 그 뭉쳐있던 칼륨 농도들이 어떻게 전신 순환하면서 어떻게 부정맥 일으켜서 카디악 어레스트 날 수 있고 또 근육의 안에 있던 근육에 있는 효소들이나 노폐물들이 몸에 빠져나오면서 걔들이 순환하면서 뭐 어때요? 순간적으로 급성 심부전, 레날 페일리어 만들어서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륨을 다량 투여하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도 고칼륨증에 문제가 있는데 죽겠죠. 틀렸어요. 자, 혈액량 증가로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압박물을 우선 제거한다. 아니죠. 압박물을 제거했다가는 국소적으로 뭉쳐 있었던 이런 칼륨이라든지 몸의 노폐물들이 전신 순환을 하면서 카디악 어레스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레날 페일리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깔려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예요?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플루이드를 먼저 쫙 놔줘서 그 노폐물들을 희석시키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최근에 유키즈에서 그 터키 지진 난데 구호 갔다 왔던 국군 간호장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환자가 건물 때문에 깔려 있어서 봤는데 혈관이 안 보여서 정말 해부학적 위치로 찔렀는데 그때 혈관이 확보돼서 너무 다행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깔려 있는 상태에서 라인을 확보했어요. 왜? 갑자기 들어 올리면 전신에 그 국소적으로 뭉쳐있던 노폐물과 칼륨 이런 문제의 전해질들이 전신순환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이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 올려야 돼요. 자, 그다음에 압박물을 제거한 후 정맥로를 확보하고 고장성 용액을 다량 투여한다. 자, 여러분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뭐잖아? 등장성 용액이다. 등장성 용액 중에서도 노말셀렌과 락테이트 링거 솔루션을 권고하고 있어요. 같은 등장성이라도 플라즈마는 안 돼요. 플라즈마는 포타슘 수치가 더 많이 포타슘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플루이드라서. 자, 그래서 고장성이라서 이거 틀렸습니다. 물론 압박물의 제거가 아니라 제거 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고장성 용액 틀렸어요. 그리고 우리 응급구조학 전공 서적에도 안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압박증후군이 있으면은 랍도바이올리시스, 횡문근 융해증과 하이퍼칼레미아, 그다음에 하이포칼세미아의 문제가 생깁니다. 세포 안에는요 칼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있어요. 인도 있고 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포가 파괴되면은 혈 쪽으로 칼슘이 나오죠. 인도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칼슘이랑 같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혈중 내 칼슘의 농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칼슘 혈증이 생겨요. 우리가 심정지 나는 전해질 얘기할 때 저칼륨 혈증과 고칼륨 혈증 두 개만 생각하잖아요. 5H, 5T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에 관해서 보면요. 어떤 전해질이든 간에 너무 없거나 너무 높으면 다 어레스트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압박물 제거 시 저칼슘 혈증으로 인한 부정맥과 심전지가 발생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요. 이거 틀린 말이야. 압박물 우선 제거 틀렸는데? 잠깐, 고정성 수액이 아니라 등장성 수액인데 전공서적, 응급구조학의 전공서적을 보고선 수분이 왜 아닌지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될 수 있으면 4번 답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유추에서. 어려웠던 문제죠. 그다음에 31번. 다음에서 의심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자, 70대 남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환자는 삼각자세로 앉아있고 청진상 건성수포음이 들리며 얼굴과 체간에 청색증이 관찰되었다. 25년간 하루 한갑 이상의 흡연력과 최근 3개월부터 기침에 객담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자, 뭘까요? 자, 청색증 관찰됐고요. 25년 동안 하루에 한갑 담배 엄청 많이 폈어요. 3개월부터 기침과 객담 배출이 많아진대요. 자, 그럼 뭐예요? 답은 만성기관지염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천식과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각각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답안이었습니다. 32번. 뇌경색 환자의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당이 40mg/dl인 경우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다. 아니죠. 혈전용해제 제가 강의할 때 마무리 그 압축 이론할 때 뭐라 했냐면 최소한 절대적 금기증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절대적 금기증을 숙지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뇌경색 환자한테서 TPA의 절대적 금기증을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된다. 적응증과. CAG는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베이스에서 CAG가 늦어진 경우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거기서 떨어져요. 자, 그래서 혈당이 40ml 이하인 경우 혈전용해제 투여한다? 아니죠. 절대적 금기증. 일단 포도당을 먼저 줘보고 뉴럴로직한 문제가 해결되는지 봐야 되죠. 자, 그다음에 뇌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 절대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절대라는 말 들어가면 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요, 절대적 금기증에 뭐가 있냐면 뇌졸중 병력이 있는 환자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뇌졸중. 자, 뇌졸중 크게 두 개는 아니죠.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자, 뇌출혈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출혈성 뇌졸중에 해당되죠. 답은 4번이에요. 자, 혈전용해제 투여 후 24시간 이내에 헤파린을 투여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여러분, TPA 쓰고 헤파린 쓰는 거 보셨어요? 네, 생존율이 아니라 질병 위험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출혈 경향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아니고요. 그다음에 임산 증상이 발현된 후 6시간 이후에 혈전용해제 투여하면 뇌경색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혈전용해제 투여 시간 4.5시간 이내죠. 이상 증상이 발생되고 온셋 타임.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다음에 33번. 다음 환자의 최초 처치로 가장 옳은 것은 50대 여자가 전신 허약감을 호소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다. 신체 검진 결과 피부는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호흡은 약 30회로 규칙적이나 깊고 빠른 양상을 보였다. 심한 갈증, 배고픔, 소변량의 증가를 호소했고 혈압은 100에 60, 맥박은 95, 혈당은 550으로 측정되었다. 혈당 엄청 높네요. 자, 이거에 대한 처치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포인트 잡고 가야 될 거 뭐냐면 멘탈이 알러트하다는 거. 말은 다 통한다는 거. 의식이. 자, 그 다음에 호흡 상태 어때요? 빠르다. 타키푸니아 빈호흡이 있다. 근데 깊고 빠른 양상이래요. 그럼 이걸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런 양상이었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많이 본 건데 뭐예요? 쿠스마을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루코즈 뭐예요? 500 넘었어. 자, 그러면서 다뇨, 다식, 다갈. 당뇨 증상이죠, 이거. 지금 뭐예요? DKA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DKA.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DKA가 있으면 우리 몸에 엑시도시스가,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가 생긴다. 그로 인해서 보상기전으로 뭘 한다? 비노흡 과항기를 한다. 그래서 뭐예요? 아세톤 냄새에 쿠스말 호흡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특징들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계셨으면 이거 DKA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 멘탈을 왜 보라고 했냐? 자, DK는 대다수 멘탈은 다 유지가 있습니다. 의식 상태가 괜찮아요. 근데 의식이 없어요. 만약에 멘탈이 알러트하지 않아, 의식에 뭐 컨퓨즈하고 막 스투퍼스에 그럼 뭐예요? 같은 고혈당 문제여도 HH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HH는 대다수 의식 변화를 가져오니까. 어찌됐든 두 개 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고혈당으로 인한 탈수.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돼요? 생리식염수 투여가 돼야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딱 보자마자 이거 DKA야 라고 유추하실 수 있으면은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다음에 34번. 다음 환자에게 가장 의심할 수 있는 소견으로 옳은 것은 40대 남자가 구토물에 피가 섞여 나와 구급대에 출동을 요청했다. 폭식 후 반복되는 구토로 인해 목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과거력은 폭식증이 있었다. 답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간혹 그 마리오리 마이스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먹고 난 다음에 계속 우악 구토하다가 감력에 식도벽이 찢어지는 경우다 라고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35번. 다음 50대 남자에게 의심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자, 구토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특별한 외상 소견은 없다. 1시간 전에는 내장 불편감, 급박한 소변감, 소변 시 통증과 혈류, 30분 전부터는 옆구리 부위에 강하게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한다. 자, 구토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대요. 그리고 특별한 외상은 없대요, 당연히. 1시간 전부터 갑자기 발생이 됐대요. 그리고 급박한 소변과 소변 시 통증과 혈류, 30분 전부터 옆구리 부위에 강하게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있대요. 그럼 딱 듣는 거 뭐 있어요? 요로결석이죠.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36번. 50대 여자가 말벌에 쏘여 어지러움, 식은땀, 호흡곤란 호소하고 있다. 혈압 80에 60, 맥박은 분당 100회로 측정되었다. 근육주사로 즉시 투여하는 에피네프린의 비율에 맞는 용량은 근육주사로 즉시 투여해야 돼요. 제가 에피네프린 문제 풀 때 뭐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피네프린 1대 1000이냐? 또는 1대 만이냐? 꼭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에피네프린 근육주사로 놓는 거는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000. 1대 만은 언제? IV로 쏠 때 준다고 했잖아요. 아나필락시 샷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래서 근육주사인데 1대 만 비율을 보여 딱 얘부터 속아야 돼. 얘는 아니에요, 답이. 자, 그럼 이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성인 용량. 에피네프린 IM 얼마 줘요? 0.3에서 0.5mg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대 1000. 자, 37번.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혈액에 묻은 바늘에 손가락 찔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감염 경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풍진 뭐예요? 비말이고요. 뭐 TB에 우리 다 알죠, 공기. 자, 비형 간염 혈액. 코로나19는 뭐예요? 처음에는 공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까보니까 비말이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비형 간염입니다. 38번. 야영 중 뱀에 의한 교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자, 상처는 세척하고 입으로 빨아들인다. 자, 입으로 빨아들인 사람 어떻게 돼요? 옆에 같이 쓰러지겠죠. 절대 하면 안 되고 부목을 적용해서 움직임을 최소한다.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최소해야 독이 퍼져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통증과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환부의 얼음 등의 냉찜질을 실시한다. 자, 곤충에 대한 교상, 동물 교상 중에서 유일하게 냉찜질하면 안 되는 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뱀에 물렸을 때. 사실상 효과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피부에 국소적으로 콜드 인절이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다음에 4번. 독의 흡수를 지연하기 위해 지혈대를 적용하여 동맥순환을 차단한다. 자, 지혈대를 착용해서 순환을 막는 건 어디라 그랬어요? 사실상 뱀에 물렸을 때 혈액을 통해서 빨리 전파되기보다 뭐다? 림프절을 통해서 순환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혈대를 착용해서 동맥순환이 아니라 뭐야? 림프순환. 순환을 차단한다 그랬어요. 답은 2번입니다. 39번. 다음 하나에게 의심되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자, 6세 남아는 고열과 갑자기 시작된 심한 기침으로 힘들어한다. 흡기 시 협착읍이 들리고 침을 흘리며 삼킬 때 고통스러워한다. 안전한 이송을 위해 아이를 눕히려고 하였으나 앉아있고 싶어한다. 자, 뭐예요? 자, 만약에 천식이다 하면 무슨 단서가 필요해요? 휘징 사운드 얘기가 나오겠죠. 자, 쿠룹은 뭐예요? 개 짖는 소리, 발킹쿠프가 특징이라고 그랬죠. 자, 후두개염은 뭐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계속 앉아있으려고 한다고 했죠. 답은 4번 후두개염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분만이 시작된 산모에게 구급대원이 출동하였다. 처치로 옳은 것은 자, 이송을 위해 탯줄을 잡아당겨 태반이 만취되면 이송을 시작한다. 저기 똑같은 지문 제가 문제 냈었죠. 자,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자궁간의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생아가 탯줄과 함께 완전히 나온 직후 산모보다 높은 위치가 아니라 뭐예요? 낮은 위치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모에게 산모로서부터 피를 받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대열 예시 들었죠. 그 제대열이 좋긴 하지만 신생아 빈혈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랬어요. 모체로부터 마지막에 그 피를 가져와야 아이가 빈혈에 안 걸리는데 중간에 그 피를 빼내버리는 거니까 신생아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선 제대열 채취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고요. 자, 탯줄이 태목을 단단히 갖고 있을 경우 세배 잡아당겨서 다시 밀어 넣어준다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목에 걸린 걸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탯줄을 멸균된 두 개의 제대 감자를 결찰한 후 제대 감자 사이에 탯줄을 멸균 갈고 자른다. 맞죠? 다 멸균용품 사용해야 되고 신생아 배꼽이 여기 있으면 탯줄이 있으면은 배꼽으로부터 10cm 떨어진 데 하나, 여기서부터 5cm 떨어진 데 하나 결찰해서 여기를 잘라내요. 그 사이를.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까지 쭉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답에 의견이 있다, 문제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조금 아쉽지만 답안이 바뀔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혼선을 줄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소방에서 나온 답안이 바뀔 확률은 저는 0%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제 면접까지 이제 체력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을 향해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좀 쉼을 가진 다음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